연체율 폭증, 금융이 위험하다. 일단 여러분 이 지표를 먼저 한번 보시지요. 연체율과 경제 위기와의 관계를 나타내 준 지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990년대 초반의 경기 침체 다 기어들 기억나시죠? 이때는요 1985년 1월 1일부터 보면 연체가 4.3% 미국 상업은행의 연체율입니다. 4.8%를 유지하다가 결국은요 1990년대 초반 대침체에 빠졌던 겁니다. 2000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닷컴 버블의 위기가 왔을 때 이때도 말입니다. 연체율이 3% 가까이 올라가면서 꽝 하고 무너졌던 거죠. 여기에다가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입니다. 2008년 9년 연체율이 계속 상승하다가 2010년에 순식간에 상승해서 7.5%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엄청나게 터졌던 거죠. 코로나19의 위기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2023년 1월 1일 현재 미국 상업은행의 연체율은 1.22%지만 시장에서는요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위기가 시작돼서 쭉 올라가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보시는 분들도 꽤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저도 미국 경제가 지금 화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저는 현실화 될 거라는 생각 당연히 하거든요. 당연히. 저는 이 연체율이 말입니다. 결국은 말입니다. 금융위기를 몰고 왔던 것처럼 아니면 경제위기를 몰고 왔던 것처럼 그것도 아니면 경기 침체를 몰고 왔던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의 연체율 급증이 굉장히 위험스러운 위험천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새마을공구의 연체율 보세요. 지금 6월 15일 기준으로 6.47%까지 올라갔다가 6월 29일에는 6.18%까지 내렸다고 하지만 연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상호금융 전체 연체율이 2.42%인데 이게 전 새마을공구의 연체율은 6.18%까지 올라갔다는 건 충격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제가 심각하게 보는 것은요 6월 15일에서 6월 29일까지 연체율이 갑자기 낮아졌잖아요. 이거 부실채권 매각한 겁니다. 부실채권. 일반적으로 부실채권을 갖고 있잖아요. 부실채권을 자회사로 매각한다든가 아니면 채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회사에다 매각한 거예요. 그렇다고 부실채권이 없어지느냐. 결국은 매각해서 매각 대금이 적을 거고 부실은 떠안았다는 뜻이 돼. 떠안았다는 뜻. 그러면 이제 새마을금고가 앞으로 경영상의 이익을 내느냐 못 내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경영상의 이익을 이미 못 내고 있는데 이게 연체율까지 이렇게 넘겨놓으면 그만큼 더 어려워지는 그런 결과가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충격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이 연체율 급등이 충격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새마을금고만 지금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2금융권으로 가면 제2금융권도 지금 말입니다. 저축은행은 거의 말입니다. 5%에 육박하잖아요. 게다가 여신전문금융기관이라는 카드사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말입니다. 심지어 5대 시중은행의 연체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6월 기준으로 0.29까지 내렸다고 해요. 0.29까지. 이것도 마찬가지 부실채권을 매각했기 때문에 연체율이 낮아진 거잖아요. 인위적인 조작에 의해서 연체율이 낮아진 것이지 본연의 연체율은 낮아졌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연체율 폭증이 결국 시장에 위기를 가져온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보세요. 가계대출 사상 최대 규모예요. 사상 최대 규모. 지난 6월 기준으로요.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이 1062조 3천억 사상 최대입니다. 사상 최대라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가계소득이 사상 최대다. 이거는 박수를 치고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다. 이것은요.
앞으로 연체가 더 커진다는 이야기도 되는 겁니다. 지금 4월, 5월, 6월 가계대출은 계속 늘어나거든요. 4월에만 지금 2조 4천억 원이 늘어났고요. 5월에도 4조 1천억 원이 늘어났고요. 6월에도 5조 9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거 저는 충격으로 보거든요. 그중에서도 제일 심각하게 보는 것은요. 바로 가계부채입니다. 가계부채. 가계부채 비율이 지금 전 세계 최고라고 할 만합니다. 지금 2021년이죠. 3분기 기준으로 보면 105.7%거든요. 올해도 말입니다. 103.7%예요. 명목 GDP보다가 가계부채가 더 많다는 거예요. 한 나라 국민 전체가 생산하는 모든 총액 대비해서 가계부채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계부채의 충격이 얼마나 커질지 짐작이 되시죠?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가계부채 비율이 87.3%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가계부채 비율이 80%가 넘으면요. 소득에 영향을 준다고 해요. 소비에 영향을 준다고 해요. 경제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간 것이 103.5%니까 심각하죠. 그중에서도요. 가장 심각한 것은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가계부채 비율이에요. 와, 여러분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이거는. 저는 우리 경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렸지만 경제가 막 곧바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게 바로 이 지표 때문이거든요. 순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내 쓸 수 있는 돈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거든요. 노르웨이가 1등이에요. 246.7%. 뭐 2등은 스위스, 3등은 네덜란드, 4등은 덴마크, 5등은 호주예요. 그 다음에 6번째가 대한민국인데 여러분 206.4%입니다. 206.4%. 예. 영국은 148.4%고요. 일본은 121.5%, 미국은 101.8%, 멕시코는 25.6%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206.4%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지표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뭐 1등 아닌데 뭐 어때? 6번째잖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왜 그게 아니냐. 노르웨이, 스위스, 네덜란드, 덴마크, 호주 이런 나라들이 어떤 나라인가요? 특히 말입니다. 호주 빼고 나머지 북유럽 국가예요. 북유럽 국가는 복지에 돈을 많이 쏟아붓는 나라입니다. 호주도 마찬가지 복지에 많이 쏟아붓는 나라예요.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적거든요. 쉽게 말하면 복지가 그 나라들만큼은 안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감안해보면 말입니다. 이게 세계 6번째가 아니라 지금은 저는 세계 첫 번째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같이 말입니다. 노르웨이나 스위스나 네덜란드나 덴마크는 복지 관련 지출이 많습니다.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순가처분 소득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심각하다 이렇게 봐야 되죠. 더 큰 문제는요. 여러분 경기 부진입니다. 지금 경제가 계속 나빠지잖아요. 나빠지면 버는 돈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이야기인데 버는 돈이 줄어들면 줄어드는 것만큼 말입니다. 저는 경제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빚을 못 갚는 거죠. 소비를 못하는 거죠. 결국은 이자 앞에 장사 없다. 그 말이 저는 현실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말입니다.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요. 오늘날 경제 상황에서 살아갈 어떤 방편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독하게 각자 도생이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